기원전 109년 한나라가 군대 5만 7천 명을 보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고조선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일으키려면 이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황제가 5만 7천 명을 움직이는 데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상대가 있어야 했습니다. 고조선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외운 것이 있습니다. 기원전 2333년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 사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고조선이 사라진 지 1600년이 지난 뒤 조선의 학자들이 역법으로 계산해낸 숫자입니다. 고조선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조선의 진짜 흔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찾아갑니다. 교과서는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이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108년에 멸망했다고 말합니다. 그 사이 2225년의 이야기를 교과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기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록이 적은 것입니다. 고조선은 자체 문자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을 무너뜨린 쪽이 역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땅은 기억합니다. 비파 형동검이 발견된 자리, 탁자식 고인돌이 서 있는 자리, 연나라 화폐가 쏟아져 나온 자리, 그것이 고조선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오늘은 숫자 대신 그 흔적으로 고조선을 찾아갑니다. 기원전 2333년, 우리가 교과서에서 외운 그 숫자입니다.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해, 대한민국 어느 역사 교실에서도 한 번쯤은 받아 적었을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처음 등장한 것은 고조선이 무너지고 무려 1593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고조선에 관한 현존 최초의 기록은 1281년 승려 이련이 쓴 삼국유사입니다. 이련은 이 책에서 더 오래된 기록을 하나 인용했습니다. 위서라는 문헌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단군왕검이 있어 조선이라는 나라를 열었다. 1281년을 기준으로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700년대가 됩니다. 기원전 2333년과는 전혀 다른 시간입니다. 고조선이 멸망한 것은 기원전 108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400년이 지난 뒤에야 그 나라의 건국 이야기가 처음 문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지만 고조선이 국가로서 존재했다는 흔적은 훨씬 더 오래된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 중국에서 편찬된 관자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나라가 조선과 교역을 했다. 당시 제나라는 중원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교역 상대로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고조선이 이미 국가체제를 갖추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외부 문헌에서 고조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원전 2333년은 어디서 왔을까요? 1485년이었습니다. 조선 성종시대에 편찬된 역사서 동국통감이 그 기원입니다. 당시 조선의 학자들은 중국 고전에서 요임금의 제위 연도를 역법으로 역산했습니다. 요임금이 즉위한 해는 기원전 2357년으로 계산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5년 뒤 단군이 조선을 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기원전 2333년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왜 하필 요임금과 같은 시대였을까요? 당시 조선은 유교적 세계관 안에서 자국의 정통성을 세워야 했습니다. 중국 문명의 시조와 동시대에 우리의 시조도 나라를 열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유구한 역사를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기원전 2333년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후대의 바람이 만들어낸 숫자였습니다. 학계는 청동기 문화의 발전 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한반도와 남만주 일대에서 국가 형성의 조건이 갖춰진 것은 빨라도 기원전 12세기를 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원전 2333년이라는 날짜는 아직 고고하게 확인해주지 못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역발상 앞에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군 왕검이라는 이름 자체입니다. 단군이라는 말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자를 뜻합니다. 제사장, 곧 무당이었습니다. 왕검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고조선의 건국 지도자는 제사와 정치를 동시에 통솔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정일치, 즉 종교와 권력이 하나로 합쳐진 국가였습니다. 1편에서 이야기했던 그 무당의 시대가 고조선이라는 국가의 형태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조선의 진짜 흔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숫자가 아니라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기원전 7세기 요소의 어느 공방에서 한 장인이 청동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칼날은 중원의 것과 달랐습니다. 몸통과 손잡이를 따로 주조해 끼워 맞추는 방식. 칼날의 형태는 비파의 몸통처럼 양쪽이 볼록하게 불어 있었습니다. 이 칼은 이후 600년에 걸쳐 동쪽으로 번졌습니다. 바레만 유역에서 시작해 한반도 남단까지, 내몽골 동남부에서 흑룡강성 남쪽까지. 오늘날 지도 위에 이 칼의 출토 지점을 모두 찍으면 동서로 약 2000km에 걸친 선이 그려집니다. 비파 형동검이었습니다. 중원의 청동검과는 야금 기술 자체가 달랐습니다. 이 일대에서 출토된 청동기의 성분을 분석하면 아연의 비율이 주변 문화보다 유독 높습니다. 누군가 독자적인 방법으로 청동을 다루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중원에서 배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기술이었습니다. 이 검이 발견되는 곳, 그것이 고조선의 영역이었습니다. 단, 비파 형동검 하나만으로 고조선 영역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봐야 할 유물이 있었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대동강 유역을 지나 요령성, 길림성으로 이어지는 지대에는 거대한 돌 구조물이 집중적으로 분포합니다. 중도를 세우고 그 위에 편평한 덮개돌을 얹은 형태, 탁자식 고인돌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분포하는 고인돌은 약 6만에서 7만 기로 추정됩니다. 그 가운데 약 4만 기, 전체의 약 67%가 한반도에 있습니다. 세계의 3분의 2가 이 좁은 땅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지역이었을까요? 고인돌을 세우는 행위는 무덤을 만드는 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거대한 돌을 수십 킬로미터 바깥에서 운반해 세우는 데는 조직화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명령할 수 있는 권위와 따를 수 있는 공동체의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탁자식 고인돌이 집중된 지역은 그 구조를 갖춘 집단이 살았던 자리였습니다. 세 번째 유물은 땅속에서 쏟아져 나온 동정이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의 서북한 일대 유적에서는 낯선 화폐가 대량으로 발견됩니다. 칼 모양의 작은 청동주화, 연나라에서 만들어진 명도전이었습니다. 연나라는 당시 중국 북방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화폐가 고조선 영역 안에서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무역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4세기에 이미 연나라와 모피를 거래했습니다. 화폐가 오간다는 것은 시장이 있다는 것이고, 시장이 있다는 것은 국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유물이 한자리에서 함께 출토될 때 고고학자들은 그 자리를 고조선의 영향권으로 판정합니다. 비파 형동검, 탁자식 고인돌, 그리고 미송리 형토기,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 곳, 그것이 고조선이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 유물들이 어디까지 퍼져 있었는가? 그 질문이 100년 동안 학자들을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고조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도 없습니다. 학계에 정설이 없습니다. 크게 세 가지 학설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대동강 유역에 중심지가 있었다는 설. 이병도가 정리한 이 견해는 현재 남한과 중국 학계의 주류 입장입니다. 반대편에는 요동설이 있습니다. 고조선의 중심지가 지금의 중국 요녕성 일대였다는 주장으로 북한 학자 리지린이 1963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두 학설을 절충한 중심지 이동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동에 있었다가 후기에 대동강 유역으로 이동했다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고조선 강영 논쟁을 가장 체계적으로 연구한 외부 세력은 냉전기 소련 학계였습니다. 리지리는 1958년 북경대에 유학하며 소련 학계의 지원 아래 요동설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고대사를 가장 열심히 연구한 외부 세력은 소련 학계였습니다. 이 아이러니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조선을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도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중국이 낙랑군의 중심지를 평양으로 확정하는 연구를 강화할수록 한국 제야학계에서는 오히려 반발의 근거가 생겼습니다. 식민지배의 흔적을 강조하는 것이 피침략국의 실체를 지우는 작업과 맞물린다는 역설이었습니다. 왕검성의 행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조선의 도성으로 기록된 왕검성은 아직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도성 수준의 성곽 유적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땅 위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도시입니다. 승자의 기록만 살아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조선을 멸망시킨 한나라가 세운 낙랑군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활발합니다. 식민지가 남긴 흔적은 남아있고 연구할 유물도 있습니다. 반면 피침략국이었던 고조선은 공백입니다. 기록도 적고 유적도 불분명하고 학설도 엇갈립니다. 어쩌면 이 공백 자체가 고조선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조선에는 단 8개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기원전 7세기에서 4세기 사이 고조선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흔적이 법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한서지리지는 고조선에 8개의 금법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그중 3개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두 번째,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세 번째,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가 되거나 50만 전을 내고 면제를 받는다. 세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 세 문장 안에는 하나의 사회가 완전히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항은 생명권을 국가가 보호했다는 뜻입니다. 개인 간의 복수가 아니라 법이 개입한다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 조항은 재산으로 배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와 보상 사이에 합리적 교환이 존재했습니다. 세 번째 조항에는 노비라는 신분이 등장합니다. 50만 전이라는 화폐 단위도 등장합니다. 귀족, 일반민, 노비, 세 계층이 법안에 명시됩니다. 누군가는 재산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빼앗기며 누군가는 노동으로 그 빚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법이 성문화됐다는 것은 단순한 규칙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문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구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조항을 해석하는 관리가 있고 판결을 내리는 권위가 있으며 그 권위를 뒷받침하는 물리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입니다. 부족의 관습이 아니라 국가의 법입니다. 기원전 7세기에서 4세기 사이 이 법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파 형동검을 차고 다니던 사람들, 고인돌 아래 잠든 사람들이 바로 이 법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국가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법이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도, 법이 자신을 구속한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나머지 5개의 조항은 사라졌습니다. 어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3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조선이 단순한 족장 사회가 아니었다는 것, 그 안에 계층과 재산과 법과 국가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에는, 그리고 고조선은 한나라와의 전쟁에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기원전 194년의 일이었습니다. 연나라에서 온 망명자 한 명이 고조선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위만이라는 이름의 이 인물은 상투를 틀고 조선의 복식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선택이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위만은 고조선에 동화되려 했습니다. 기존의 제도와 문화를 허물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였습니다. 위만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고조선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는 주남을 밀어내고 왕위를 차지했지만 기존 고조선의 제도와 지배구조를 유지했습니다. 후대에 위만조선이라 불리는 이 시기, 고조선은 오히려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한반도 남쪽의 진국과 한나라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독점했고 군사력도 강해졌습니다. 기원전 109년 한 무제가 움직였습니다. 육군 5만, 수군 7천, 당시 동아시아 최강의 제국이 동원한 병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초반 고조선은 밀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한나라 군대를 격퇴했습니다. 수군 역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108년,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조선은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왕검성 안에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끝까지 싸우려는 세력과 협상을 원하는 세력이 충돌했습니다. 주전파의 우거왕이 주하파에 의해 암살됐습니다. 성문은 열렸고 왕검성은 함락됐습니다. 고조선의 마지막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에서 왔습니다. 한나라는 고조선의 자리에 4개의 군을 설치했습니다. 낙랑, 진번, 임둔, 현도. 한사군이었습니다. 고조선 사람들은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정착한 곳에서 마한, 진한, 변한이 형성됐습니다. 사만의 시작이었습니다. 고조선의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원전 2333년이라는 숫자는 조선시대 학자들이 계산했습니다. 단군의 직인년을 역산해 만들어낸 숫자였습니다. 그 숫자 자체가 역사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비파 형동검은 아무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요령식 동검이라 불리는 그 칼들은 기원전 10세기부터 한반도와 만주 일대의 땅속에 묻혔고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발굴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록이 아니라 땅 스스로 기억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고인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톤의 돌이 놓인 그 자리에는 이름도 남기지 못한 누군가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 무게는 기록보다 무겁습니다. 고조선이 신화인지 역사인지 그 질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람들이 살았고 법을 만들었고 나라를 세웠고 싸우다 내부에서 무너졌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고조선 사람들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인류의 긴 기록 속에서 다음은 어떤 문장을 써내려갈까요?